좋아 X. 여기에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해왔었어. 나를 아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바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테고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한지라 내 미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테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도 신경 안 써. 그리고 존, 만약 네가 이거 캡처 따고 있다면 여시나 먹어 이 새끼야. 네가 이 구린 웹사이트에 열렬한 신자인 거 알고 있어. 알래스카의 산불 감시원인 나. 진짜 개같이 지루하지만 적어도 페이는 짭짤하다.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에 나만의 작은 화재 감시탑이 있었다.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접촉은 내 집채만한 햄 라디오,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2주마다 내게 물품을 배달해주는 사람뿐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관리비 없는 거대한 탑에서 살며 가끔씩 연기나 화재의 징조를 찾아 주변이나 둘러보는 걸로 돈을 받는 셈이다. 이 탑은 엄청 아늑하다. 오지게 높은지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단열 처리와 전기난로 덕분에 겨울에는 따뜻했다. 당연하지만 벽난로 같은 건 없다. 높은 타워라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강제되는 일이라곤 매 시간마다 하는 무전 점검뿐인데 내가 무전에 응답하지 않으면 미친놈들이 특공대를 보내서 확인하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나중에 설명하겠다.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내 세상이었다. 이쯤 하면 배경 설명은 충분하겠지.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로 넘어가서 내 시점, 입사 첫날의 나. 내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약간 겁먹은 상태였다. 그냥 노닥거리고 있던 중 탑 바닥에 무언가 큰 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모든 것이 흔들린다. 뭐야? 탑이 무너진 상태로 다음 물품 배달이 올 때까지 몇 주 동안 고립되어 있는 건 사양이니 가서 확인해보기로 한다. 손전등과 우리 회사 제식 레밍턴 사냥용 소총을 가져간다. 계단을 내려가서 탑을 지탱하고 있는 나무 들보에 손전등을 비춘다. 피가 잔뜩 묻어있었다. 풀악셀로 사슴을 친 후에 자동차 앞부분 같았다. 계단 아래쪽에 훼손된 사슴 시체가 있었다. 이런 미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온전히 붙어있는 피부라곤 몇 군데밖에 없었다. 다리 2개가 없었다. 머리통이 정중앙에서 2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사슴의 형체라곤 얼마 남지도 않았다. 그것이 사슴이란 걸 알았던 이유는 목구멍에 수제 박혀있던 사슴뿔 때문이었다. 타워 다리 지지대에 사슴 내장이 끼어 있었다. 뭔가가 박살난 사슴 시체를 타워 기둥에 집어던졌던 것이었다. 탑 주변 숲속의 깊은 눈 속에서 큰 발소리가 들려온다. 미친. 어깨에 메고 있던 소총을 내린다. 수목선을 향해 조준한다. 천천히 계단을 돌아 올라가는 동안 숲속에 있는 그 무언가에게 꺼지라고 소리 지른다. 약실에 총알을 장전한다. 총을 가지고 있다고 소리 지른다. 숲속에 경고 사격을 한다. 무엇인가를 맞췄다. 저게 뭐야 씨발. 그것이 시끄럽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지른다. 진짜 내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 튀어야 산다. 위로 달려 올라간다. 무엇인가가 나를 쫓아온다. 돌아보지 않는다. 안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그고 셔터를 닫는다. 탑 아래에서 큰 포효 소리가 들린다. 먹잇감을 사냥하는 곰의 울음소리, 엘크의 울음소리, 그리고 불알이 박살나는 사람의 울부짖음을 섞은 것 같은 소리였다. 그걸 어떻게 아는지는 묻지 말고. 그것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한다. 좆됐다. 내가 자는 동안 곰 같은 게 들이닥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계단 3분의 1 정도 지점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걸 어떻게 여는지 모르는 듯 했다. 계단문 덕분에 살았다.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며 나에게 울부짖기를 한 시간. 그것이 마침내 떠난다. 다음 날까지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나를 꿰어내려는 속셈일 수도 있으니까. 사슴이 사라져 있었다. 내장도 사라져 있었다. 피 얼룩은 아직 그곳에 남아있었다. 눈 때문에 그것이 움직이는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스카이림을 한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첨부한 사진이 내 근무 환경과 가장 비슷한 사진이야. 이 새끼들이 파크레인저 사무소에다가 7번 타워가 기밀 유출하고 있어요 하고 전화 걸어댈까봐
진짜 내가 있었던 곳 사진은 안 쓸 거야. 파크 레인저들이 왜 1시간 간격에 정기 무전 확인에 응답하지 않으면 경찰 특공대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시간별 무전 확인은 기본적으로 1번 타워에서 우리의 조정자가 타워 번호를 말할 때 응답하는 것 뿐이다. 그냥 점호 비슷한 것이다. 4번 타워가 응답하지 않는다. 오전 6시였으니 아마 아직 자고 있을 것이다. 4번 타워에게 있어선 흔한 일이었다. 3번의 무전 확인,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은 아직도 자고 있었다. 좀 이상한데? 1번 타워가 만약 그가 다음번 무전에 응답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8번 타워와 내가 그를 확인하러 가야 된다고 말한다. 다음 무전 확인이 돌아왔고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젠장. 8번 타워의 여자가 자기의 낡은 랜드로버를 끌고 나타나 나를 태워 4번 타워로 향한다. 4번 타워 바깥에 차를 세운다. 계단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엄청나게 긴 피의 흔적. 8번 타워가 피의 흔적이 끝나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 동안 나는 계단을 올라간다. 곰 방지문이 뜯겨나가 근처 나무 위에 걸려 있었다. 뭐야 이게? 위로 올라간다. 권총을 들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간다. 우리는 항상 권총을 휴대해야 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라기보단 문 자체가 없었다. 방으로 들어간다. 눈앞에 펼쳐진 건 학살의 현장이었다. 곳곳에 피와 파편이 널려 있었다. 바닥에 반쪽짜리 손이 나뒹군다. 시체는 없었다. 뭔가가 방 안으로 난입해서 4번 타워를 파괴하고 그의 시신을 끌고 나가는 것 같았다. 문득 정신이 든다. 저 두꺼운 나무문을 뜯어낸 게 뭐였던 간에 8번 타워가 지금 말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큰일 났다. 소리치면서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간다. 그녀는 총을 뽑은 채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곰과 늑대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현명하네. 무전으로 연락한다. 1시간 후 무장한 파크 레인저들이 말 그대로 대열을 이루어 도착한다. 우리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그가 22살에 은퇴를 했다는 같지도 않은 말을 듣는다. 아직 해줄 이야기 더 남았어. 이제 그 남자를 소개할 시간이네. 그 남자는 말 그대로 그냥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고 정장을 입은 남자이다. 그는 마치 화재 같은 거에 당한 듯 보였다. 얼굴에 엄청난 흉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보통 나무가 늘어선 곳 멀리서 날 지켜보며 클립보드에 글을 쓸 뿐이다. 모든 타워들이 그를 보았었다. 1번 타워의 말에 따르면 그는 1950년대부터 이곳에서 목격되었다고 한다. 난 그에게 2번이나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그냥 나무나 바위 뒤로 걸어가서 사라져버렸다. 메탈 기어 솔리드 5에 나오는 짐 캐리 마스크 남에게서 마스크를 뺀 것처럼 생겼다. 그가 말하는 걸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언젠가 내가 그 자식이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놈을 덮치려 하고 있었을 때 그가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더니 북유럽 또는 러시아식 악센트로 쿠거 라고 말한 다음 뒤돌아 돌 뒤로 걸어 들어간다. 뭐야? 돌아선다. 내 바로 앞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빌어먹을 쿠거가 있었다. 아마 내가 그 남자를 따라가는 동안 그놈도 나를 따라왔던 거겠지. 투쟁 도피 반응인지 내가 총을 겨누자 녀석이 도망간다. 그가 날 구했던 건지 아님 죽이려 들었던 건진 모르겠다. 고맙습니다. 짐 캐리 마스크 아저씨.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는 그저 나타나서 나를 지켜보고 클립보드에 쓰고 사라질 뿐. 그가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건 갑자기 3번 타워의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냥 정문으로 걸어나갔을 때랑 그 미친놈이 내 타워 창 밖에서 나타나 내가 자는 걸 지켜보고 있었을 때 뿐이었어. 지역 이누이트족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맞아 그 사람?
이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백인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있었고 수천 년 동안 지역 부족의 삶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말 빼고 원주민들은 그에 대한 이름이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화나게 하지 말라고만 말했어. 따분하단 건 알지만 말 그대로 그게 전부야. 한 달에 8번 정도 그를 볼 수 있고 그 후 4달 동안 다른 타워놈들 똥지르게 하러 사라지지. 9번 타워는 그에게 여분의 음식 등이 들어있는 작은 선물 가방을 남겨두었고 그가 그것을 집어먹는 것을 보았다고 해. 멋지지. 4시점 오후 8시 매 시간 무전 체크를 마친다. 오전 6시까지의 나머지 시간은 자율이었다. 수면은 중요하니까. 눈 때문에 와이파이가 끊겨서 내가 할 수 있던 유일한 게임인 스카이림을 켠다. 2시간 정도 플레이한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남자거나 뭐 그런 거겠지. 자주 있는 일이었다.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든다. 무시한다. 창문을 강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미친. 알았어. 가면 되잖아, 가면. 그 남자와 그의 멍청한 클립보드를 예상하며 블라인드를 연다. 거기 그 남자는 없었다. 창문을 둘러본다. 비어있음. 모서리에서 엿보는 아이. 비어있음. 저거 뭐야? 창문으로 고개를 획 돌린다. 아이는 내가 자신을 발견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서리 뒤로 돌아간다. 이런 젠장.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내 직감을 무시한다. 만약 저 망할 꼬맹이가 진짜라면 저 꼬마는 죽을 것이다. 계란에 얼어붙은 아이의 시체가 있는 건 원하지 않았다. 문을 연다. 아무것도 없다. 뭐야 씨발. 꼬마를 불러본다. 여전히 아무 반응도 없다. 내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온다. 뒤를 돌아본다. 바닥에 전에 없던 죽은 새가 있었다. 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선물, 나에게서 너에게. 안해 이 씨발. 안으로 돌아간다. 꼬마 유령을 화나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새도 데려간다. 블라인드를 닫고 자러 간다. 나는 아직도 가끔씩 오밤중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곤 해. 그리고 4번 두드릴 때마다 작은 죽은 새 선물을 받지. 올린 사진이 그 새의 종류야. 4시점 산책을 나간다. 왜냐하면 아이 지루해. 사무소에서 또 뭔 군대를 보내는 걸 막기 위해 산책을 간다고 무전을 넣어놓는다. 지금은 여름이라 눈은 없다. 곰이랑 이것저것 있으니까 이번에도 소총을 가져간다. 사슴 쪽으로 총을 갈긴 다음 놈들이 똥지리며 도망치는 걸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거대한 캠핑카를 우연히 발견한다. 코로나 때문에 캠핑객을 받지 않기로 했으므로 노숙자나 사이비 종교 신도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러 간다. 사이비 종교 어쩌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새것이지만 오래되어 보였다. 외부의 몇몇 텐트를 확인한 후 안으로 들어간다. 누군가 여기 살고 있었던 듯했다. 모서리에 있는 빈 캔, 소파 위에 침낭, 똥꾸린내 같은 건 나지 않았다. 놀랍게도. 테이블 위에 오래된 일기장. 펼쳐본다. 여기서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쓴 글이었다. 그는 산불감시원에서 공원관리원으로 승진한 후 은퇴했다고 한다. 그의 일기를 즐겁게 읽는다. 숲의 개방감을 그리워하며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 숲속에 정장을 입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마 클립보드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일 거란 걸 알아챈다. 그 남자와 대화를 했다고 언급한다. 그 남자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뭐 아무튼 꽤 멋지다. 마지막 글은 며칠 전이었다. 내일 그것을 찾으러 하이킹을 간다고 했다. 이후 항목은 없었다. 뭐지? 시간이 늦어지고 있기에 떠난다. 그 후로 몇 번 더 돌아가 본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주 후, 점호에서 누군가 옛 동료가 실종되었다고 언급했을 때 나는 그에 대해서 사실상 까먹고 있었다. 저런, 누군데요?
일기를 쓴 그 남자였다. 잠깐, 뭐?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혹시 도움이 될까 해 파크 레인저들에게 일기를 건네주었다. 그들은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캠프장이나 일기에 대해 누구에게든 발설한다면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게 된다고 알려왔다. 나는 캠프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11번 타워의 로저가 편히 잠들기를. 올린 사진은 그 캠핑카의 모델이야. 알았어. 이번엔 사이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4시점 8번 타워로부터의 무전 호출. 이 여자가 또 뭘 원하는 거야? 안원, 지금 당장 호수로 가줘. 그러지 뭐. 호수까지 걸어간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파크 레인저들이 총구를 겨누어 망토를 두른 사람들을 잡아두고 있는 사이 지역 경찰들이 무전으로 무언가를 호출하고 있었다. 5번 타워에서 온 남자로 거기에 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때 어제는 없던 돌기둥들이 잔뜩 있는 것을 깨닫는다. 뭐야 이게? 파크 레인저 중 한 명에게 물어본다. 그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5번 타워의 남자가 4번째 구역, 즉 나와 8번 타워가 관리하는 구역을 산책하러 갔다가 우연히 로브를 입은 남자들이 늑대를 제물로 바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설명한다. 그때 망토를 두른 놈들은 난리를 치기로 작정한 듯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고 5번 타워에 다리를 찔렀다. 5번 타워는 그의 가슴을 쏘았다. 다른 망토를 두른 놈들은 모두 겁에 질린다. 5번 타워가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있고 다리에서 피를 줄줄 흘리며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8번 타워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신고했고 그리고 그 후 파크 레인저가 도착하여 그들을 모두 붙잡아 두었던 것이다. 레인저들은 총 맞은 놈을 트럭 중 하나로 끌고 들어가 응급처치를 했다. 5번 타워의 남자는 은퇴 생활을 알래스카 숲에서 보내고 있는 전직 스패치나츠였다. 참 별사람 다 있지. 그래서 그는 멀쩡했다. 칼을 휘두르는 사이비들을 상대하는 와중에 모든 응급처치를 직접 했던 것이다. 파크 레인저가 나에게 떠나라고 한다. 다투고 싶지 않았던 나는 순순히 꺼진다. 돌아가서 8번 타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준다. 나중에 나는 그 망토쟁이들이 무죄로 풀려났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 지역 경찰 중 한 명이 그 사이비 단체의 일원이었고 그가 자신의 행정 권한을 사용해 그들의 감옥행을 막았던 것이었다. 그들이 그로 인해 져야 했던 책임이라곤 돌기둥들을 허물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뿐이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종파는 그 지역에서 토착 종교와 기독교를 이어 3번째로 큰 종교였던 것이다. 그들은 뭔 말라흐인지 뭔지 하는 물의 신을 숭배한다고 해. 이름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네. 지역 원주민들은 아주 작은 규모의 신들을 숭배하는데 그 신들은 다음과 같아. 눈의 신, 툴. 그는 만물의 아버지와 같고 소나무로 만든 왕좌에 앉아있는 왕으로 묘사된다. 토마카, 툴의 대변자. 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으므로 토마카가 그들을 위해 번역해준다. 토마카는 팔구멍이 없는 드레스를 입고 왼쪽에 칼집을 차고 있는 새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 툴의 아내인 플루메니. 그녀는 전사의 신이자 어머니들의 신, 그리고 호수들의 신이다. 그녀는 나무보다 큰 거대한 엘크를 타고 있는 외팔인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티가 있다. 원주민들은 그의 전체 이름을 말하길 꺼려하기에 그냥 줄여서 부른다. 그는 불, 곰팡이, 부패와 부식의 신으로 현재 내 관할 구역의 호수 바닥에 쇠사슬로 묶여있고 호수 밑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쿠거와 다른 작은 신들을 부린다. 툴, 토마카, 플루메니는 모두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서 살고 있어. 왜냐면 그들의 목소리가 인간들을 겁주기 때문이야. 토마카를 제외한 모두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 4시점 우울증 닷체이피지. 당시 여자친구가 날 떠난다. 직장 때문에 몇 달씩 고립되어 있다 보니 친구가 없었다. 그 고립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다 끝내버리기로 결정한다. 소총을 들고 숲으로 향한다. 내가 하려던 일을 하기 딱 좋은 공터를 찾는다. 총구를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발소리가 들린다.
뒤돌아보니 흰 수염이 덥수룩하고 곰가죽 옷을 입은 노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자살에 실패한 사실을 들키는 게 부끄러웠던 나는 재빨리 소총을 숨긴다. 그 남자가 다가와서 진한 독일 억양으로 말한다. 옆에 앉아도 되겠니, 얘야? 그럼요, 산타 할아버지. 그가 허허 웃으며 내 옆에 앉는다. 그는 한쪽 눈에 멋진 안대를 하고 있었다.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다.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수다를 떤다. 내가 여기서 혼자 뭘 하고 있는지 물어온다. 나는 하이킹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 노인에게 털어놓는다. 노인이 나를 위로한다. 그때 노인이 어깨에 애완새를 얹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개무치네. 무슨 기묘한 스웨덴어를 말하면서 그 새의 이름이라고 한다. 이제 행복감을 느낀다.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다. 마침내 삶에 대해 명확성을 갖게 된다. 노인이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빠잉. 그가 일어나서 얄쌍한 나무 쪽으로 걸어간 다음 손을 흔들어 보이곤 그 나무를 끼고 돈다. 그리곤 사라진다. 씨발 뭐야. 확인하러 간다. 그가 이 가느다란 나무를 돌아 반대편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소총을 집어들고 집으로 간다. 그 이후로 자살을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고마워요, 산타. 7번 타워 안 오냐?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어. 다른 타워에 물어보고 다니며 이 숲에 이상한 것들과 마주친 일화들을 수집했지. 3번 타워의 시점. 그는 지역 원주민 중 한 명이었다. 회사는 대중 이미지를 위해 더 많은 지역 원주민을 포함시키는 다양성 확장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그리고 이는 완벽하게 실패하는데 원주민들은 숲을 성지로 여기며 숲 주변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게 그들 신화의 악마가 말 그대로 공원의 호수 중 하나에 잠겨있으니. 3번 타워 친구, 실제 이름과 비슷한 리키라고 부르겠다. 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극소수의 원주민 중 한 명이었다. 리키는 은퇴한 산불 감시원 중 한 명을 대체하기 위해 파견된다. 타워에 도착해 짐을 푸른 그는 이 구역의 자연을 탐험하기로 결정한다. 자기가 실제로 숲에 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렇게 평화로울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숲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왔을 뿐. 기본적으로 그냥 탐험만 한다. 오래된 캠프장 등.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것에 시선을 고정한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뭐지? 같은 일이 한 7번쯤 더 일어난다. 그는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고 확신한다. 가끔씩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네 씨발. 그는 뒤돌아 돌아간다. 내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완전히 겁을 집어먹었다. 숲을 빠져나와 탑을 둘러싼 공터에 다다른다. 뒤를 돌아본다. 말 그대로 리키의 복제인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따라한다. 심지어 숨까지 그와 똑같은 타이밍에 쉰다. 단 거울처럼 좌우 반전되어 있을 뿐. 너 도대체 누구야? 그것이 그의 목소리로 그가 한 말을 반복한다. 리키는 천천히 타워를 향해 걸어간다. 그것이 따라온다. 돌아가 이 새끼야. 돌아가 이 새끼야. 리키가 총을 꺼낸다. 그것은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을 든 모습만 흉내낸다. 그것이 입을 연다. 너 돌아가. 리키는 그에게 이 숲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묻는다. 국립공원은 이번 시즌에는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 숲에 돌아가. 뭐라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묻는다. 너 숲으로 돌아가.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또 보자. 그것이 숲으로 뛰어들어간다.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아직도 그 일에 대해 악몽을 꾼다고 한다. 질문이 있거나 더 많은 스토리를 원하면 말해줘. 작성할 서류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좋아.
다른 타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스토리는 그들이 클립보드 남자를 봤거나 고립으로 인해 헛걸 봤을 뿐이라 대부분은 지루하고 그린 텍스트로 쓸만한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까 올리는 걸 깜빡한 이야기로 채워보도록 할게. 내 시점. 지금은 캠핑 시즌이라 매일 밤 술 취한 10대 청소년들과 밀렵꾼들을 상대해야 했다. 느긋하게 쉬고 있을 때 무전이 울린다. 아, 이 새끼들이 또 뭘 보라는 거야? 헤드폰을 쓴다. 짬장 파크 레인저 중 한 명이었다. 이런 젠장. 아론, 자네 구역에서 실종된 캠핑객이 몇 명 있어. 도우미로 8번과 5번 타워를 보낼게. 5번 타워, 그 스페츠나츠가 오는 이유는 나랑 그 사람이 산불 감시원 중 유일하게 실종자를 추적하거나 찾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실상 이 시점에서 베테랑 산림 레인저나 다름없었다. 8번 타워가 오는 이유는 그곳이 그녀의 구역이라 그곳에서 사라진 캠핑객들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다. 파크 레인저는 현재 다른 일로 일손이 모자라서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듯 했다. 족같은 레인저놈들, 실제로 필요할 때는 절대 안 오지. 스페츠나츠남을 데려가기 위해 8번 타워가 오기까지 기다린다. 캠핑객들이 캠핑을 하겠다고 신고했던 곳으로 향한다. 몇 분 간격으로 도로변에 훼손된 동물 사체를 발견한다. 이건 또 뭐야? 로드킬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차에 깔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다른 두 사람을 놀래키고 싶진 않았기에 굳이 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캠핑장에 도착한다. 도로변에 주차하고 텐트가 있는 지역으로 서두른다. 그들은 산골 오지에서 캠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캠프장은 울창한 산림지대의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공터에 있었다. 소리쳐서 누군가 여기 있는지 확인한다. 응답이 없다. 모든 텐트를 확인한다. 다들 서둘러 떠난 것 같았다. 곳곳에 널려있는 옷까지, 쏟아진 음식 등등. 아니, 이 새끼들이 어디로 갔지? 몇 분간 수색한 후 한 명을 찾았다. 그는 나무 위에 있었다. 발가벗은 채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채. 그놈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다. 그는 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고만 말한다. 아주 도움이 된다, 이 모질이 새끼야. 스페츠나츠 남과 8번 타워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간 동안 그를 나무에서 내리려고 시도한다. 나는 캠프장으로 돌아간다. 벤치에서 무언가를 본다. 잠깐 살펴보기로 결정한다. 젖은 점프수트 같은 것처럼 보였다. 영국의 고급 호텔이나 있을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집어든 다음 펼쳐본다. 잠깐, 이건 점프수트가 아닌데? 사람의 피부였다. 시체에서 내용물을 전부 파낸 다음 껍데기만 남긴다면 딱 이런 모습일까? 음경, 불알 전부 달려있었다. 이런 씨발 개미친. 떨어뜨린다. 아직 신선했다. 미처 혈액이 응고되지조차 않았다. 즉시 내 무전기로 보고를 한다. 파크 레인저는 내가 설명한 지 몇 초 만에 지루함과 흥미 없음에서 완전한 풀 패닉 모드로 전환된다. 벤치에 다시 피부를 올려놓는다. 파크 레인저가 곧 도착할 거라고 말한다. 5번, 8번은 통신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었으므로 이미 그 남자애를 8번의 랜드로버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알몸이었고 그다지 보고 싶은 풍경은 아니었기에 그에게 옷을 좀 준다. 남자애는 그들이 호수에 가서 그를 화나게 했다는 것에 대해 계속 중얼거린다. 그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었다. 그가 왜 나무 위에 있었는지 묻는다. 그가 나를 거기 두었어요. 횡설수설하며 눈물을 줄줄 흘린다. 난생 처음으로 스페츠나츠 남이 실제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파크 레인저들이 도착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한 놈들이 한 트럭은 왔다. 우리에게 그 아이를 넘기고 여기서 꺼지라고 말한다. 놈들의 화를 돋구고 싶진 않았던 우린 순순히 따른다. 그곳에서 빠져나간다. 나중에 총 9명이 실종되었으며 그때 그 피부는 그중 한 명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레인저들이 호수에 떠있는 피부 가죽 2개를 더 발견했다. 나머지 6개의 흔적은 없었다. 슬픔에 잠긴 부모에게 애들은 곰에게 공격받은 것이라고 설명해야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살아남은 그 남자애는 머리가 완전히 맛이 가는 바람에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다시는 그 일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